보이고, 예, 스마트폰에서 보이고, 그다음에 태블릿에서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5년 이런 방법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한쪽에서는 지금 뭐 회사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좋은 집에서 본다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 개의 작품의 감상은 다른 느낌이 들 게 분명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크기에 대해서도 다른 느낌이 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를 살펴봤을 때 화이트 큐브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화이트 큐브가 나오게 된 거는 뭐 형식주의 모더니즘 때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작품을 보겠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작품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작품과 이 주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작품과 그 주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온 게 이런 리차드 세라 같은 장소 특정적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장소에만 이 작품이 놓여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장소 특정적 예술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소 특정적 예술일까요? 과연? 사무실에서 보는 작품이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똑같은 작품인가? 그것도 그렇고, 이 작품의 크기가 작게 됐을 때랑 크게 됐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똑같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제가 이제 썼던 신춘문예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오픈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전시 형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실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업실의 크기에 비해서 자기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작품에서 느끼는 그 공간의 크기에 대한 느낌들이 딱 있는데, 그 작품이 만약에 큰 전시 공간에 가게 되면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작가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100호짜리 정말 큰 작업들을 자기 작업실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갑자기 큰 공간인 뭐 미술관 엄청나게 큰 공간에 가면 손바닥만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기 작업실에서 느꼈던 감각이 거기서는 다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가 자기 작업을 창작할 때의 감각이랑 그거를 보여줄 때 감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 스튜디오가 가장 좋은 형태의 전시를 감상하는 형태다라고 저는 그런 글들이 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면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달라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기술과 미술의 역할인 거죠. 기술과 미술, 그러니까 기술 매체 예술이라고 저는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술 매체 예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판화에서 시작해서 판화, 사진, 영화, 비디오, 디지털 기술,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이렇게 지금 계속 변화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터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거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에서 기술적으로 복제될 수가 없었으나 목판 인쇄나 수령과 더불어 최초로 그래픽이 기술적으로 복제 가능이 됐다. 그리고 사진의 출발로 인해서 우리가 제의적인 형태의 작업들이 이제 시각화되는 개인주의화되는 작업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 지금 우리 맥루한이라고 하고 요즘 맥클루한이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미디어가 자체적으로 메시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미디어의 이해라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글을 썼냐면, 쿠텐베르크의 은하계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때의 마샬 맥클루한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은하계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시각적인 단편 조각들과 감각을 하나의 시각적 구획 안에 놓고 폐쇄해 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문자가 아니라 구술이었죠. 모든 것들이 입으로 전해지고 입으로 했던, 그러면서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는 것들이 시각적 구획으로 넘어오면서 문자화됐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코텐베르크 은하계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드리히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록 시스템 1800에서 1900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매체 자체가 이제 어머니의 음성과 언어였는데 이게 낭만주의적인 표현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독일의 낭만주의적인 것들이 그나마 인쇄 매체였는데 1900년대 들어오면서 타자기, 축음기, 영화가 발명되면서부터 그 기호가 바뀌었다. 특히 이제 타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타자기가 발명되면서부터 이게 어떤 형태로 됐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되겠죠? 우리가 웃는 재밌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후후후 아니면 키키키 아니면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는데 이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타자기가 발명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문자들이 타자기가 하나하나의 자음과 모음들, 종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다 분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이런 글자체가 나오게 됐고, 이런 문자체가 나오게 됐고, 이게 이후에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으로 가는 어떤 초석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히틀러, 특히 이제 히틀러가 타자기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 기술 발전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표현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이게 사진인데 사진이 처음 발명했을 때 우리 데케르가 발명했을 때 여기 폴 틀라유로슈라는 사람은 오늘로 회화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은 그때 당시 기수의 산물으로 봤고 이게 예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859년도에 살롱조연에서 전시가 됐지만 최초로 이게 예술 분야가 아니라 기술 분야에 전시됐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진이 취했던 방식이 뭐냐면 마치 예술같이 보이게끔 사진이 만들어요. 회화 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살롱 사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살롱 사진은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회화주의 경향의 사진을 말하는데 마치 회화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무 인쇄법이라든가 보름 오일 인쇄법을 통하거나 연초점, 흐린 초점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게 목파나라든가 파스텔 그림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도 문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신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작품인데 이게 밑에는 유화 작품이고 이쪽은 사진 작품이에요. 이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샬롯의 여인이랑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은 회화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도사진이라든가 스트레이트 사진 같은 경우를 아시다시피 사진은 점점점 자신이 예술을 닮아가는 거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그대로 남기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사진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진의 표현 방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만드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사진에서 봤던 것들, 사진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화 작업을 비슷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그렸던 회화 작업을 비슷하게 모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사진이 스트레이트 형태의 사진으로 변했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도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진이 우리에게 가져왔던 시각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달리는 말의 동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이 사진을 통해서 달리는 말들의 동작들을 하나하나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의 어떤 동작이 나오기 이전에 제리코가 그렸던 앱성 경마장의 그 말들을 보면 이 다리들이 슈퍼맨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들은 그렇게 뽑는 그 모양들이 안 나오게 되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사람이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시각적인 거라든가 사회적 감각까지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발터 베냐민이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에서 말했던 부분인데 우리의 시각적인 것들, 우리의 사회적인 것들이 감각들이 계속 해방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랍니다. 이 사진이 그랬다면 이 사진 이후에 다른 기술 매체들도 이런 형태의 경향들을 보일 수 있겠죠. 이 사진 때문에 나오게 된 게 이런 작품입니다. 발라의 작품 같은 경우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이라는 작업을 봤을 때 이렇게 막 움직이는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놨던 미래주의 작품이라든가 뒷상에 계단을 내려오는 루스 2 같은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이
아까 말했던 사진의 발명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우리의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업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이라든지 기술 매체들이 우리의 시각이라든가 우리의 표현 방식들을 마주 아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술을 감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게 되진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그림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숫자로만 인식하는 어떤 형태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튼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예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음. 지금 현재를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초연결 사회가 됐죠. 그리고 언제나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디지털 사회인가 아니면 인터넷 사회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사회들은 인터넷 사회라는 것이죠. 플랫폼 테크 기업이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 온디맨드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자성이 개발되어 있고 투앤투라고 해서 O2O라고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직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봉착해 있죠.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 기술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밑에 여러 가지 하부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뭐 사회적인 현상과 기술적 현장들이 붙어 있으면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해시태그라든가 뭐 사회 운동의 변화라든가 뮤지엄의 변화라든가 환경과 공동체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랑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술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무엇이냐? 스마트폰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 자체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음으로써 저는 이제 만미 디지털 인터넷 촉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만미 디지털 인터넷화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카톡을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시대와 기술이 사회와 기술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우리 사회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짱돌과 화염병 대신 스마트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SNS라든가 해시태그라든가 홀로그램 같은 우리가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튀니지 혁명이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했던 튀니지 혁명이 있습니다. 이게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스민 혁명 같은 경우는 튀니지의 국화가 제스민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약간 낭만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스민 혁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튀니지에서는 그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적인 시각이기 때문이죠. 튀니지 혁명인데 튀니지 혁명이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의 60%가 25세가 안 됐던 상황이고 거기서 페이스북 가입자가 엄청났었고 그런 상황에서 주로 언론들이 한 청년, 26살 청년의 어떤 분신 자살, 왜냐하면 자기 너무 억울했던 상황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분신 자살을 했는데 기존 방송국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SNS라는 걸 통해서 많은 실시간 정보들이 공유되었고 그러면서 혁명의 기운들이 불길처럼 일어나 가지고 24년간 지속되었던 독재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아랍 지역의 아랍의 봄이라는 이끌어지는 아랍권의 민주화 시위로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쿠파이 웰 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운동을 했었고
프라이 포 파리스라고 해서 파리의 그 테러, 크게 테러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미투, 우리가 미투 지금도 미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여성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 성폭력에 가해서 그거를 반발하는 형태의 어떤 운동으로서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어떤 BLM이라는 형태로 해서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이게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안에서 검은색으로 모든 걸 바꾸는 그런 어떤 행위들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지한다는 어떤 성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시태그 미투 운동 이전에 뭐 미술 내 성폭력이라든가 문학계 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해시태그 운동도 있었고 뭐 최순실 사건 있었을 때도 그루데 최순실이라는 해시태그도 있었고 엠번방 있을 때도 엠번방에 대한 해시태그 운동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어떤 짱돌을 들고 갔거나 화염병을 들고 가던 운동들이 이런 식의 해시태그 운동으로 바뀌게 됐죠. 재밌는 거는 2014년도와 2019년도의 홍콩 민주화 시위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의 홍콩 민주화 시위는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시위죠. 이런 형태의 시위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가지고 이제 모든 정보를 공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같은 경우가 본국인 중국의 검열이 있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서부터 이게 텔레그램이라든가 왓츠업이라든가 시그널 등의 어떤 검열할 수 못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SNS를 통해서 공유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사진이에요. 이 레이저인데 그 경찰들이 그 시위제를 잘 보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로 경찰관의 눈을 향해서 쏘는 어떤 형태의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의 현대미술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부분들이 현대 미술과 뭐 어떤 전목적인 부분들이 막 생기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제 홀로그램 시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2015년도 4월에 스페인 마그리트에서 있었던 홀로그램 시위가 있었는데 이 홀로그램 시위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겨났냐면 2015년 3월에 스페인 정부가 시위를 금지해버려요. 사람은 시위하면 안 된다. 시위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하겠다는 법률이 통과를 합니다. 국회에서.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사람이 아닌 영상을 통해서 시위를 해도 이건 잡혀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위해서 홀로그램 이걸 했죠.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arch of 2015, the Spanish government approves the gag law, despite criticism from the UN and its rejection by over 80% of the population. The new law violates the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banning protests in front of Congress, the holding of assemblies in public places, and the participation in a protest without previous notice. Faced with this reality, we decided to protest in the only way the law allowed us to. To a different kind of demonstration in Spain. Thousands of people marched to protest a new law that they say endangers civil liberty. But none of them were actually there. A unique way to express their discontent. The world's first holographic protest. Hologram tüntetést. Manifestation virtuelle à Madrid. 스페인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등장했는데 la primera de hologramas del mundo. Via a website that allowed anyone, anywhere to take their image, convert themselves into an apparition. Subiendo sus imágenes, subiendo sus gritos, subiendo sus pancartas. Recreando a miles de personas reales. And it opens up some doors and capabilities that I never thought were possible. The underlying argument is that holograms have more rights than humans. I mean, that's kind of another part of the protest, which I have to say is quite impactful. You can't arrest the hologram, right? The protest reached a global audience of over 800 million people. 400 million impressions in social media opened a worldwide debate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330,000 people signed the online petition to repeal the law, and the hologram protest went from the doors of the Congress to the inside. La movilización, señor ministro, continuará y la protesta continuará. 보신 것처럼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시라는 형태로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상황들이 미술 어떤 사회적 변화들이 있고 기술과 사회가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미술, 우리가 생각한 미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뮤지엄의 새로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책에서 서론에서 약간 다뤘는데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건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뮤지엄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피나코테라 미술관 디렉터 요한 볼츠는 2009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기존 미디어의 조작과 편견을 통해 침입되고 불확실성의 증이 증거하는 시대에 우리는 미술이 다중적 진실을 기꺼이 지지하며 공공의 삶의 영역에 이를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디렉터 요한 불치가 속해 있는 비영미권 7개 미술관이 연합해 있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미권이 아니라 비영미권들이 모여서 7개 기관들이 모여서 있는 어떤 인터내셔널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미술의 비판적 상상력이 시민제도이자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예술 개념의 촉매제이고, 예술과 예술기관이 전반적인 제도의 공식적인 구조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적합한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을 볼 필요가 있어요. 2009년이 뭐죠?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연도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에 의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세계 금융위기는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계기예요. 그 이후부터 2009년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요즘은 이제 너무 쉽게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사실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막스주의가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예전 막스와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 끝에서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제는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본소득이 너무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술관은 무엇을 해야 되고 예술은 무엇을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술은 사회적인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적합한 플랫폼이다, 적합한 장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뮤지엄의 새로운 정의인데, 아이콤이라는 게 어딘지를 아셔야 되겠죠. 아이콤은 국제 뮤지엄 협회입니다.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정부 조직이고요. 모든 뮤지엄, 세계에 있는 모든 뮤지엄 한 140개국에서의 4만 명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콤이라는 뮤지엄 협회가 있거든요. 세계 뮤지엄 협회죠. 거기서 정의가 그 뮤지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의가 1946년도에 처음 설립됐을 때 이제 발표되게 되는데, 그것들이 6차례 개정됩니다. 2007년까지. 그런데 2007년 버전 자체도 1974년도에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뮤지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뮤지엄이 어떤 거냐면, 인류의 여러 가지 기반적인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하여 전시라던가 사회적인 뭔가를 위한 어떤 비영리적인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뮤지엄은 수집, 보존, 연구, 소통, 전시를 해야 된다. 소통하여 전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됐냐면, 2018년도에 이게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재작년도에 뮤지엄 정의를 내놓습니다.
여기 MDPP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뮤지엄 정의를 위한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아이콤이 이 MDPP를 통해서 MDPP한테 새로운 뮤지엄 정의를 한번 개발해봐라라고 이게 협의회를 만들어줬고, 그 협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뮤지엄 정의가 2019년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뮤지엄은 과거와 미래에 관한 비판적인 대화를 위한 민주화하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대화도 있어야 되고 민주화하기도 해야 되고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갈등과 도전을 인정하고 논제화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똑같습니다. 뭐 하고 뮤지엄이 이익 단체가 아니라고 똑같죠. 보면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전 지구적 평등과 지구적 안녕과 안위를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의 이해를 향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존중하며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비판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뮤지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뮤지엄에서 전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전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 전시를 하겠죠. 작가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전시한다. 그것도 당연히 그 의미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의미가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의 뮤지엄은 그런 식의 어떤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비판적인 것, 민주화를 위한 것,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어떤 것들, 현재 갈등과 도전을 뭐 이렇게 논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지금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잖아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고 언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언론이 정말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뮤지엄이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뮤지엄에서는 지금 논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진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같이 공론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어떤 거대한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뮤지엄 정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겠죠. 문제는 2009년 9월 도쿄에서 열린 25차 아이컴 총회에서 이게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정의를 이제 선언하려고 했는데 이 기득권을 가졌던 프랑스에서 반대를 하게 되죠. 프랑스가 왜 반대를 했냐면 프랑스에서는 약탈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박물관, 뮤지엄은 미술관, 박물관 다 통일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박물관에서 약탈품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 자기가 약탈했던 것들 모두 본국에 돌려줘야 돼요. 그 원래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진 나라들은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가진 나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새로운 뮤지엄 정의는 사실은 아직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뮤지엄 정의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은 확실하죠. 제가 작년에 뭐 어떤 연구 영역을 받아서 연구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해외 미술관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연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테이트라든가 국립 소피아 왕비예술센터, 퐁피두 센터라든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들이 있어요. 그런 목표들을 고려해 보면 방향성 같은 경우는 사고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강화하고 디지털화하고 탄소 소비 감소 정책이라든가 소수자 소장품 우선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한 9군데 정도의 어떤 기관들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방향성이, 해외 미술관의 방향성이 비판성을 가지고 있고 공유와 교환이 있고 공동체 참여적이고 포용성이며 다 디지털적이고 네트워크이고 지식 창출을 위한 것이고 다양성과 다문화성, 사회적 맥락, 재정의, 그리고 탄소 소비 감소라든 어떤 이런 식의 맥락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고 공유하자라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들이면 주요 내용들이 이런 형태들이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 테이트 같은 경우는 테이트 익스체인지라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자신들의 의제를 가지고 연간 테마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교환, 생산, 운동, 힘, 뭐 사랑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진행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연관되면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회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연관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민자들,
아니면 소수자,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적 약자들,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미술관에서 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과 연관된 전시를 하겠죠. 한마디로 해서 미술 자체도 뭐 미술관이 지향하는 방향을 미술이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것들이 미술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다양성의 문제들을 딱 볼 수 있는 전시가 작년에 이런 전시가 있었어요.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갑자기 개를 위한 미술관이 나와서 갑자기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왜 갑자기 개를 위해서 미술관을 하나? 왜 개가 관람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면 이런 것이죠.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같지만 여기만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만지지 마시오 같은 금기로 가득할 미술관이 개를 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코를 대 냄새를 맡고 오르락내리락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아한 셔틀랜드 쉽독도 깜찍한 스피츠도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던 미술관이 개에게 문을 열고 개를 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화면은 바닥 가까이 닿고 탁자와 의자 다리는 짧게 잘라 사람에겐 오히려 불편할 정도인데 개의 눈에는 전시장이 어떻게 보일까? 정록생명인 개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노란색과 파란색을 많이 썼습니다.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는 사료로 만든 조각. 도시에선 보기 힘든 집더미엔 장난감인 양 달려들고 뛰놉니다. 작품을 고르고 놓을 때부터 밟고 올라갈 걸 고려했기 때문에 신이 난 개들을 막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정을 나누게 된 시대. 개를 환대하는 미술관은 점차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개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더 많은 인간에게, 다른 생물에게도 개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금기를 해제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수의사, 법률가까지 나서 토론을 벌이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만 가족이고 사회에서는 가족의 일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공장소인 미술관에서도 다른 존재들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맹견으로 지정된 종은 들어갈 수 없고 전시장에서 싸우는 개는 나가야 하며 인식표와 목줄은 필수입니다. 미술관은 코로나로 사람에게도 문을 열지 못하는 처지라 전시는 먼저 유튜브로 공개되고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낯선 손님을 맞을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보시면 이게 서울시립미술관을 보면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 그 다양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미술관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술관들이 변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 미술도 지금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바로 포스트 휴먼과 연관되어 있고 인류세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류세, 포스트 휴먼, 우리가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 휴머니즘이죠.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이 중심이었는데 르네상스부터는 인간이 중심이 된 시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인간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휴머니즘에서는 정복의 대상, 모든 세상이 정복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를 폐허로 만들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서 탄소 발자국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는 150년 만에 홍수가 닥쳤고요. 2020년에는 일본에서는 휴스 지역이 기습폭우를 당했고 2020년도에 중국 남부에서는 2달간 폭우가 지속했습니다. 2020년 작년에 우리나라도 33년 만에 가장 긴 장마를 겪게 됐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00년간의 지구온도가 1도 상승했고요. 2.5도 더 올라가면 지구는 본격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2040년도로 보고 있고요. 7000년의 홀로세 기간, 지금 우리가 홀로세 기간이 있습니다. 홀로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보다 1970년대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들이 170도, 70배 높아졌다고 해요. 그게 최근 2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 농도가 100배 상승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소와 돼지, 닭 등 가축들이 전체 우리 지구의 전체 중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인간은 30%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야생동물은 3%, 단 3%.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은 단 3%밖에 없어요. 67%가 우리가 먹게 되는 가축들이고 인간이 30%예요. 이런 시대를 보고 이제 우리는 인류세 시대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홀로세 시대이긴 하지만 그 홀로세랑 좀 다른 형태의 인류세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류세가 너무 많이 이야기돼서 너무 쉬운 단어가 됐지만 한편에 한번 나왔을 때는 정말 핫한 단어였긴 했습니다. 이 인류세 시대인데 그 인류세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포스트 휴먼이라는 형태의 직면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과학 발전에 의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초인간, 다음 인간이라는 포스트 휴먼, 고전적인 인간 중심적인 어떤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너머를 향한 포스트 휴먼도 있거든요. 이게 인간 주의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왜 그러면 인류세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포스트 같은 경우 여러분 알다시피 뭔가의 이유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거에 넘어선다는 탈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간, 향상된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포스트 휴먼이 있고 아니면 인간을 넘어선 인간, 탈인간이라는 포스트 휴먼이 있어요. 그랬을 때 향상된 인간이라는 포스트 휴먼은 어떤 거냐면 트랜스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글레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스트 휴머니즘 넘어서는 탈인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비인간, 인간이 아닌 것들도 인간일 수 있다라는 형태를 생각하는 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테세우스 배의 역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하나씩 우리가 로보캅 같이 됐을 때 로보캅 잘 아시죠? 로보캅 같이 됐을 때 로보캅은 어떤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다 기계인 상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장이 아팠을 때 심장을 기계로 교체하고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리를 기계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를 막 교체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형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이 그런 것과 연관됐습니다. 테세우스 배의 역설이 어떤 거냐면 이게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테세우스가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테네인들이 이 테세우스의 영웅적인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게 테세우스의 배를 전시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천년 동안 유지하고 보수했는데 아테네인들이 널파지가 하나하나씩 부식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뜯어서 새 목재로 갈아 끼웁니다. 그렇게 거듭돼서 헌 널판지를 새 걸로 갈아 끼우면서 만약에 그 배 전체를 새 목재로 갈아 끼웠다면 그거는 과연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배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다리가 부러졌거나 다리가 안 좋아요. 다리를 바꿨어요. 이쪽 다리가 또 안 좋아요. 다른 쪽 다리 바꿨어요. 팔을 바꿨어요. 손을 바꿨어요. 심장을 바꿨어요. 다 바꾸다 두뇌를 이제 업로드했다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머릿속에 장착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인간이라고 볼 수.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테세우스 배의 역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이게 초인간이라든가 다음 인간이라고 말하는 트랜스 휴먼 인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간을 넘어선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닌 인간도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새로운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다른 어떤 방향성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트랜스 휴머니즘도 결과적으로 비판적 휴머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어떤 형태로 작업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미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스텔락이 보여준 작업이죠.
제3의 손이라는 작업인데 1982년도에 제3의 손을 잡아가지고 레볼루션이라는 글씨를 쓰거나 여러 가지 행위 퍼포먼스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제3의 손이 단순하게 이 옆에 있는 손을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이 제3의 손은 이 센서를, 그러니까 그 감각 센서를 허벅지에 연결했어요. 그래서 허벅지의 센서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3의 손이 이걸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가 어떻게 감각하느냐, 어떤 센서를 보내느냐, 신호를 보내냐에 따라서 이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세 개의 손이 형성되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이렇게 닐 하비슨의 사례를 볼 수 있죠. 닐 하비스 같은 경우는 생명인데 색 감지 안테나를 통해서 색을 감지하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뭐 우리가 여권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권은 우리가 귀도 이렇게 파야 되고 뭐 다른 선글라스도 쓸 수 없고 정말 여권은 그 사람의 신호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드는 게 여권 사진인데 이 영국의 여권 사진을 보시면 이 위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 정부 측에서도 이 닐 하비슨이 달고 있는 이 센서를 인정해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보그 예술가, 이 다른 뭔가 장착하는 예술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거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휴허라는 어떤 과학자 이야기입니다. 이 휴허 같은 경우는 18세에 등반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양다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인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MIT에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다리를 만들었죠. 다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미셸 푸코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군요. 잘못 들었어요. 미셸 푸코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휴머니즘은 근대적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피스테메는 뭐냐면 주어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서 만든 모든 가나게 또 어떤 인식적 장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휴머니즘이라는 게 한 역사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정통적으로 쭉쭉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역사에 맞는 그 인식장에서 만든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구성물. 그래서 역사적 굴레에서 나온 담론일 뿐이지 이게 휴머니즘이라는 게 인간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이건 생산된 것에 지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휴머니즘은 유럽 백인 남성의 모델로 하는 인간 우월성을 가져가는 인간 개념이었고 포스트 휴머는 유럽 중심적이고 규격적인 인간 휴머니즘의 이상을 결합되어 있는 단일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 다양한 주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엑스맨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어떤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막 우리 초능력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보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나올까라는 고민을 해봤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 포스트 휴먼이죠. 인간만으로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종들이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종들이 막 이제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새로운 종들, 뭐 슈퍼맨, 예전에 슈퍼맨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외계 인종도 나오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마치 인간처럼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 휴먼,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너 헤어웨이가 사이보그 선언이니까 반려종 선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냈습니다. 당연히 사이보그 선언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 이 인간과 동물과 기계와 융합돼서 이루어진 사이보그와 같다라고 하는 운율 코드로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이보그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인간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이보그 선언이고 반려종 선언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들, 반려종들이 우리가 같이 사는 어떤 공진하는 것,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그들을 억압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이게 바로 인간과 비인간, 지금까지의 어떤 고정적인 전통적인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포스트 휴먼이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인간이란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도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했을 때 계속 인간만 생각하는데 그게 뭐 반려종도 우리 반려개들도 인간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생각했던 인간 아니고요. 휴먼일 수 있고 사이보그도 휴먼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휴먼 모든 것들이 교체되고 모든 것들이 수평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휴먼의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개를 위한
미술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지금까지 배제됐던 백인 남성들 중심적이었던 인간 어떤 휴머니즘의 어떤 형상들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 어떤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그 주리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이제 계속 발굴하고 그 사람들 같이 연합하고 같이 이제 수평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생성했고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유물과 또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유물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책에서는 신유물 이야기를 많이 안 했지만 신유물론이 뭐냐면 모든 것들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비인간 사물을 매개하지 않고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단독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과 연관되어 있고 사회와 연관되어 있고 어떤 매체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들, 사물들을 배제하고는 인간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 신유물론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단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공동 구성을 이룬다. 사회 물질적인 것들이 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서 인간이 형성되는 거지 인간만 단독으로 똑 떨어져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유물론의 어떤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도 다른 것과 뭐 수평적인 관계를 동일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세계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했던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의심을 받게 되고 고전적인 휴머니즘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간 아닌 거라고 이분법적 구분하던 것들이 이제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시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론론적 우주관을 생각하는 스피노자가 이제 이론론적 개념들을 말했던 학자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이다. 모든 것들 그래서 그 하나의 중간중간에 작용하는 것들이 빠졌을 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신유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유물론에서 문제가 있어요. 데리 이글턴 같은 경우 유물론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적은 거 보면 인간이 고슴도치보다 더 창조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간이 고슴도치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더 엄청나게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것과 똑같다라고 보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테리 이글턴의 이야기입니다. 클라이브 해밀턴 같은 경우 인류사에 썼는데 이 클라이브 해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의 위기가 우리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런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해도 이제는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수평적으로 모든 것과 뭐 다른 사람과 난 똑같아. 인간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계속 정복하고 파먹고 이 지구를 파괴했던 인간인데 이제 와서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동일한 수준의 역량이나 책임감이 아닌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해밀턴이 말하는 건 신인간 중심주의를 언급하면서 지구에 대한 증폭된 책임감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포스트 휴먼 같은 경우 아니면 신유물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이 똑같은 다른 사람과 똑같다. 나는 고슴도치와 똑같아. 나는 곰팡이와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파괴적인 것들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또 행위를 해야 된다. 더 많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류세 몇몇의 인류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물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제 예술가 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겠죠. 제가 책에서 잘 안 나오는데요. 책에서 이런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천영환 작가님 작업인데 작년에 우란무단재단에서 했던 전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AI라는 어떤 시스템하고 작가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수행했던 전시 형태거든요. 그래서 천영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 공학 출신이에요. 미술을 하지 않았던 공학 출신인데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 개의 AI 컴퓨터와 2명의 인간, 3대의 로봇으로 구성된 뉴미디어 아트 그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랜덤 다이버시티는 그 뇌파와 안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성 컴퓨팅이라는 컴퓨터에 맞는 색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선보이는데,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 뇌파를 변환하는 작품 요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업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학습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은 다른 것과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데이터를 줄 때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기초 데이터가 없이 계속 경험을 하면서 경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학습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뭔가 주지 않고 알고리즘을 맞춰주면 자기를 계속 발전시키는 형태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자체가 단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다인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가시나무새 노래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처럼 인공지능 자체도 어떤 하나의 단일한 구조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어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국가의 어떤 의회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공존에 관한 실험이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간 행위자 작가와 인간 아닌 행위자 인공지능이 상호 얽힘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아님의 하이브리드로서의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의 어떤 인공지능 작업들의 어떤 모습들과 좀 차별점이 있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인공지능 작업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가장 유명한 작업들이 인공지능이 글 쓰는 거예요. 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걸 통해서 상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프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레이블이라는 AIM이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죠. 미술 분야 같은 경우는 렉스트 렘브란트라는 형태의 렘브란트의 300점 이상의 작품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만들어낸 렘브란트 풍의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들도 있었고, 2016년도에는 인공지능 딥 드림이 제작한 작업들이 샌프란시스코 경매에서 약 1억 1,600만 원을 판매되는 형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비우스가 만들어낸 에드먼드 더 벨라비의 초상화라는 것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9,400만 원에 판매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자체가 만들어낸 작업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누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아이다라는 작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다 보면 그냥 컴퓨터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소설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선스프링이라는 작가의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대본을 쓴 모습이죠. 이건 넥스트 렘브란트의 작품이고요. 조금 이제 빨리 할게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이거는 딥드림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 벨라비의 초상화 작업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약간 베이컨의 누드, 프란시스 베이컨의 누드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 그리고 이건 최초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예술가가 그린 작업들과 인공지능 예술가가 같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실행자가 없다면 작품으로서 예술적 경과물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썼다고 말하는, 그래서 상 받았다고 말하는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같은 경우 인공지능의 기여도가 20%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인간이 80%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었던 사토시 교수는 소설을 쓰는 프로그램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으로 밝히면서 더는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옆에는 협력자가 인간 협력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인공지능 협력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훈련 데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짜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안에 인간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죠. 두 번째, 인공지능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인가?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죠.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자기 작품에서 뿌듯함도 느끼고 감상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다른 인공지능이 이 작업을 봤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작품을 만든 것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인공지능 자체는 그냥 이거를 바둑 게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뭐 어떤 예술적인 창작이 아니라 그냥 수학적인 어떤 논리인 것이죠. 예, 인공지능을 쓴 영화 샌프란시스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별들 속에 서 있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문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이 그 인공지능이 자기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의문은 인공지능이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훈련 데이터를 벗어나거나 어떤 오류가 났을 때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욱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 데이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산수적 방식 의식이나 지적인 경험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을 이상욱이 말하는 지각 없는 수행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지각 없는 수행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비미술적인 것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한데 이진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라는 게 있다. 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학 체계가 완전하지 않다.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수학적인 이성적인 인공지능도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성 정리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창조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고 이건 결정 불가능한 명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빈틈이 있을 것 같은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추론의 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어떤 창의적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경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공리계를 귀속될 수 없는 명제,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있을 것이고 주어진 명제들을 형식적으로 다룰 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창의적일 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이거를 오류로 간주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질환론에서 보면 우리의 변이들 우리의 잘못된 어떤 변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런 어떤 오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불안정성을 그냥 오류로만 생각해서 그걸 지워버리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의성은 없을 것이고 무한 루프 같은 맴도는 형태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사실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은 여기예요. 아이콘 우리가 박물관 정의랑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류세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사회적인 이야기 했는데 이런 작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나오는 건데 재작년에 태양과 태양과 바다 마리나라는 전시, 리투아니아 국가관에서 있던 전시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아서 원래는 작년 5월 달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기로 했었어요.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죠. 이게 이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져오기로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이런 형태로 20여 명 연기자들이 마치 풀밭에서 이렇게 모래밭에서 이렇게 휴양을 취하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 위에서 관객들이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류세랑 연결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우리가 휴양을 취하는 모습들, 이런 식의 모습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것과 함께 이게 오페라 형태인데 오페라 형태 같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 가사들이 이 조그만 어떤 우리의 행위들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시 한번 볼까요? Is 8 and a half, and he has been swimming in the black, the yellow, the white, the red, the Mediterranean, Aegean Sea.
이런 형태의 이 노래 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치에서 해변에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쉬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이 지금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나오게 됐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셈블의 그래비티 네거리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터너상에서 터너 프라이즈에서 상 받은 작업이잖아요. 여기에는 어셈블이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그룹 단체가 만들었던 거고 이 어셈블은 아시다시피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작가보다는 다른 어떤 도시 기획자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식의 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떤 재생 사업하는 재생 문화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만들었던 도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재생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미술의 영역이 재생 사업까지 넓혀지고 있고 이 재생 사업이 단순히 재생 사업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런 식의 공동체를 살리는 어떤 샵을 만들어서 그 판매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공동체를 살리고 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루앙루파라는 어떤 콜렉티브 그룹인데요. 단체인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간 단체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루앙루파를 언급한 이유는 이 인도네시아라는 비서구권에서 있는 루앙루파가 2020년 독일 도시 카셀에서 카셀 다큐멘터리에서 예술 감독으로 초청받게 돼요. 선정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비서구계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루파가 루앙루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룸북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동촌에 있는 룸북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카셀 다큐멘터 2022년 카셀 다큐멘터에서 할 어떤 중심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농촌에 있는 정자랑 비슷해요. 정자랑 비슷한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술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단체들이 나오게 됐고 또 다른 사례로 보면 포렌스 아키텍처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을 기반에 두고 있는 연구단체예요. 건축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됐는데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시 이제 비판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이 포렌식 아키텍처라는 건데 그 포렌식 아키텍처에 하는 작업을 보면 그린펠 타워 화재 참사라는 작품 그런 어떤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도에 영국 런던 켄징턴 북부에 있는 24층 높이의 임대 아파트 그린펠 타워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참사가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데 이 단체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포렌식 아키텍처가 하고 있는 연구인 거죠. 이 포렌식 아키텍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업들이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지금 구글에서 보시면 안 보이시죠 지금? 잠깐만요. 이걸 구글에서 포렌식 아키텍처를 찾으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모든 어떤 상황들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지질학적으로나 건물의 어떤 부분이나 디자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화재 쪽으로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의 그것을 다시 구현해보고 다시 만들어보고 왜 이런 사건이 열렸는지를 보는 어떤 연구 기관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국현에서 있었던 불온한 미술, 불온한 디지털, 불온한 그 전시에서 초청됐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불온한 저기 아무튼 이렇게 초청되고 미술관에서 초청하는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금 미술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헤이그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헤이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미국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도시의 정원들을 네, 불온한 데이터입니다. 불온한 데이터 감사합니다. 예, 정원들을 이런 어떤 정원들인데 이것들을 개량을 해서 콩이라든가 어떤 농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역 공동체들이 따먹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잔디밭이 그냥 어떤 시각적인 뭐 은유 아니면 어떤 공동체들의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잘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공간이었던 잔디밭이 이런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잔디밭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헤이그의 작업이었습니다. 헤이그는 지금까지 16번에 걸쳐서 여러 군대에 가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트 모던에서 했던 작업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했던 작업인데 이 헤이그의 작업에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뭐 보행자라든가 차량이나 보행자가 눈에 잘 띄어야 된다. 그리고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인 국내 배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 열광적이고 열성적이고 박식한 정원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정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동일한 집과 앞 잔디밭의 단조로운 주택이 개발이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의 꿈은 불법인 주택 개발이나 마을의 앞 잔디밭에 채소를 심은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기들이 채소를 심어서 체포되는 것이 꿈이고 그 자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앞집 마당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잔디밭 가꾸기라든가 도시 뭐 농부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회적 개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헤이그가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작업도 했었습니다. 칙지돔에서 이런 어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샬롱을 했었는데요. 이 션타운 사울렛이라는 곳에서 월간 모임을 했었고 거기서는 뜨개질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권태까지 다양한 공동체의 삶에 관해서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시트지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침대 시트를 가지고 이런 식의 러그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이 러그를 만드는 작업이 뉴욕 모마에서 전시됐던 적이 있습니다. 뉴욕 모마에서 전시될 때 이 러그가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두 도시에서 협력자들이 모여가지고 러그를 만든 다음에 러그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쪽 모마에 설치를 했고 모마에 설치한 이후에 이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집에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다른 사례를 또 보자면 테이나 브루켈의 테이트 모던 터닝홀에서 있었던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도 한번 본 다음에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소개하는 게 이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들이 단체로 전시장 바닥에 누웠습니다. 바닥에 열을 감지하는 특수 소재가 설치돼 서로의 체온을 합하면 숨겨진 얼굴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협력의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전시된 쿠바 출신 예술가 타니아 브루게라의 관객 체험형 작품들입니다. 입장할 때 받는 숫자 도장이 전시의 제목인데요. 올 들어 사망한 이민자 수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실시간으로 달라집니다. 다른 전시 공간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성분이 스며 있어 관람객이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주 문제에 무감각해진 현대인들의 공감 능력을 잠시나마 강제로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이런 식의 작업인데요. 잠시만요. 공유를 바꾸고. 이런 식의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얼굴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뒤쪽에서 모여가지고 그 체온을 다루면 이런 식의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태의 작업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작업으로서 나오고 있죠.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2019년 터너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4명, 우리가 보통 하는 올해의 작가상과 비슷한데 4명 여기 따왔죠. 4명의 미술가들이 이게 거기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했는데 그 4명의 미술가들이 어떻게 연합을 했냐면 여기에 우리는 공동수상하겠다.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뽑는 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공동수상하겠다고 그래서 2019년도 터너 프라이스 상은 공동수상이 됐습니다. 4명이 다시 다 같이 공동수상을 하게 된 거죠. 심사평을 보면 정치적 분열과 마찰의 시기에 작가들은 공동체와 연대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올해 작가상에서는 이주호 작가의 전시가 있었죠. 이거는 자신이 작업실에 작품을 모아놓은 거 연상시킬 정도의 어떤 작업인데 이걸 통해서 작가의 삶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회적인 현상에서 작가는 무엇인가, 작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작업들이 선보였습니다. 예. 그 또 하나의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작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작가의 레리 옥스만의 작업이죠. 이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Define la relación entre la materia y el ambiente. Cree en la evolución por diseño, no por selección natural y en engendrar la naturaleza como una entidad que pide. Junto con su equipo son la personificación de la interdisciplinariedad, liderando la creación de nuevas tecnologías y materiales. Toda su obra se centra en hacer a la naturaleza partícipe en el diseño, considerándola como un todo en conjunción con la tecnología, así favoreciendo principios de crecimiento por encima del ensamble. La ecología material es una manera de volver a la naturaleza. A través del análisis se observó que su trabajo reposa sobre 3 pilares. Naturaleza, considerada como el todo y la madre del diseño. Tecnología, que aporta soluciones innovadoras moldeando nuestro mundo. Interdisciplinariedad, que finalmente recoge el arte, diseño, ciencia e ingeniería aplicándolos en simultáneo. En cuanto a forma, solemos encontrar objetos simétricos con juegos de transparencias, fluidez, repeticiones celulares y patrones de...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레리 옥스만이 사실은 2020년 2월달에 모마에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리 옥스만 같은 경우 MIT 미디어 랩 교수인데 그분이 이 미술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근데 레리 옥스만이 누구냐라고 또 말하면 아셔야 되겠죠. 레리 옥스만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계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뭘 만드는 조형적 디자인적이고 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게 레리 옥스만의 실크 파볼리온이라는 건데 누에 고치를 통해서 누에 고치가 빛을 따라가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누에 고치가 마치 3D 프린터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형태의 작업을 선보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이 조각 하나가 다 자연계에서 나왔던 조각들인데 이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리 옥스만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자연으로 분해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리 옥스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앱스트록트라는 어떤 넷플릭스에 보면 그 시즌 2에 나오게 됩니다. 시즌 2의 2번째 에피소드에 나오게 될 텐데 이걸 보시면 레리 옥스만이 어떤 작업을 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게 우리가 기술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것처럼 작업들이 한 사람이, 예술가라는 한 사람이 했던 작업이 아니라 어떤 콜렉티브 형태로 작업이 된다던가 어떤 형태의 많이 다수가 모여서 하는 작업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작업들이 공동체를 위한 작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16세기, 17세기 보면 르네상스가 생기면서부터 어떤 천재 예술가라는 그 네이밍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가 나왔던 데가 르네상스 때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술가가 있었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술가가 자기 이름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것보다는 공동체 작업에 가까웠고, 우리가 알타미아 동굴 벽화로 가더라도 그게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간 어떤 제의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동굴 벽화, 아무도 보지 않는 동굴에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어떤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원의 차원에서의 그림을 그렸었던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었던 것이죠. 그 위에 계속 작업들은 공동체를 위한 작업이었는데 르네상스가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 한 개인이 눈에 띄는 작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오면서 모더니즘에서 있고 피카소가 나오게 되고 지금도 제프 쿠스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한 개인의 초점을 만든 작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미술의 개념들이 변화되고 있고 뮤지엄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 밑에 숨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밝히는 작업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프 쿠스랑 무라카미 다카시의 저는 사례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제프 쿠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스케치했던 거를 주물 공장에 넘기면 주물 공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면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죠. 그걸 보고 조윤남 씨가 자기도 예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긴 해요. 그리고 자기 조수들, 어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 다카시는 그 뒤에다가 자기 어시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다 적어요. 그러면서 이 무라카미 다카시만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중요한 작가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 공동체의 작업들은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변화되고 기술과 사회가 접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하겠다면, 기술 매체를 가지고 예술을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의 미술들은 이런 식의 개인의 한 명의 어떤 유명한 미술가, 작가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면서 나타내는 어떤 작업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어떤 사회적인 플랫폼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가도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엄청나게 길었죠. 이것으로서 제 어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볼 거리들을 정말 많이 주신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23분인데요. 4시 30분까지 7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요. 3,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그 사이에 채팅창에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생각나신 것들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